옛날 어느 마을에 과부 명자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사내 춘복이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며 관하로 찾아가는데 사또, 아무리 서방 없는 과부라고 이렇게 막대해도 되겠습니까? 아 글쎄, 최대감댁 머슴 춘복이라는 자가 어젯밤에 제 방으로 오더니 저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더냐? 그런 고얀 놈이 우리 고을에 있단 말인가? 내 그 자를 잡아들여 바로 문초하겠다. 그렇게 춘복이가 관아에 끌려오는데 그 과부가 한 말이 사실이더냐? 내가 아녀자에게 함부로 몹쓸 짓을 하였다는 게. 사또, 그럴 리가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녀자에게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 과부가 외롭다고 자기 집으로 오라더니 술을 먹여놓고 오히려 저를 범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란 말인가? 만일 꺼지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소인의 목을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춘복이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그의 진정성이 보여 사또는 고민하다 두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그래, 그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자를 옥에 넣을까? 아님 합의를 하겠나?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이자와 합의하겠습니다. 그래, 술에 취해 욕정을 못 이긴 점을 참작해 열량의 합의 보도록 하세. 네, 억울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열량의 귀가 쫑긋한 명자가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또. 셋네 집에서 한 번, 물레방아에서 한 번, 갈대밭에서 한 번, 그래서 총 30냥입니다. 하니 이에 사또가 이런 몹쓸 한 번은 당한 게 맞으나 세 번은 어찌 당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여봐라, 저 여인에게 곤장 20대를 내리거라. 이에 깜짝 놀란 명자가 둘러대는데 사또, 어젯밤 집에서는 이 사내에게, 물레방아에서는 덕수에게, 그리고 갈대밭은 저기 있는 포졸 삼식이에게 당했습니다. 머슴 사는 칠복이가 친구 박서방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박서방은 집에 없었고 그의 부인이 문을 열어주는데 빼어난 미모의 그녀는 안타깝게도 벙어리였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근데 박서방, 이 친구는 어딜 나갔나요? 그러자 벙어리 부인은 칠복이를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갑자기 등을 돌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한껏 물이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보여주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눈요기에 칠복이는 기분이 몹시 좋아졌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전 지금 그 친구의 행방이 궁금할 뿐인데요. 그러자 부인은 치마를 걷어 올리고 술병을 가리키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친구 부인의 연이은 행동에 어느덧 가운데 다리가 화가 나기 시작한 칠복이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다. 안 돼, 그 집만은 엄연히 친구 부인인데 내가 어떻게 참아야만 해. 칠복이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무슨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전 그럴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 단지 그 친구가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여전히 치마를 걷어올리며 술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부인의 행동에 기분이 묘해진 칠복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당사자인 친구 박서방이 막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이었다. 이를 본 칠복이가 소리쳤다. 이봐, 큰일 났네. 자네 부인이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되다니? 내가 자네가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엉덩이를 들쳐 보이고 술병을 가리키니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칠복이의 말에 박서방이 낯빛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그건 말이지. 우리 남봉꾼 남편이 지금 술집에 있습니다. 이런 뜻일세. 옛날 어느 마을에 얼굴이 몹시 예쁘지 않은 한 처녀가 있었다.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지 못할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어리숙한 한 총각과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부모는 혹시 신랑이 첫날 밤에 딸의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전전긍긍했다. 얘야, 첫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알겠지? 그래, 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게야. 예,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렇게 딸은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고 걱정이 된 부모는 첫날 밤 신방 앞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신방에서 나오기에 부모는 얼른 딸을 불러 붙잡고 물었다. 그래, 얘야.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잤니? 혹시 신랑이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실망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않았니? 밤새 걱정이 되어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그 말에 딸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엄마, 걱정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신랑이 처음에는 내 얼굴을 보고 좀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함께 잠자리를 해보고는 아주 좋다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딸을 보고 부모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그래, 내 말을 들으니 이제 한시름 놓이는구나. 근데 신랑이 무어라 칭찬하더냐? 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하길. 그 참, 얼굴은 못생겼지만 잠자리 하나는 별미로구나. 그 맛이 정말 별미야. 라고 하며 칭찬했어요. 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모친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집 여자들 치마미 그 맛이 별미라는 건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알지. 옛날 어느 마을에 여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내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 드디어 첫날 밤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이걸 뭐 어찌해야 한다냐. 그러자 참다 못한 신부가 신랑을 이끌어 자신의 은밀한 그곳에 사내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사내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뒤로 몸을 뺐다. 그리고는 옷가지를 챙겨들고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자기 집 근처에 나타나서 이웃집 할머니를 붙잡고 물었다. 할머니, 이 집 색시가 아랫배를 찔려 구멍이 난 모양인데 혹시 아직 살아있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해 어디를 가든 다리를 벌리고 앉는 과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툇마루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과부의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홀짝 뛰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자 과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고 세상에, 쥐가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런데 때마침 동네에서 어리숙하기로 소문난 총각 칠복이가 마당 앞으로 지나가기에 과부가 소리쳤다. 이봐요, 칠복이 총각. 시간 있으면 나하고 한번 재미 좀 보지 않을래요? 그동안 여인을 한번 안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해온 칠복이는 웬 횡재인가 싶어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저야 좋지요. 근데 그 말 참말이지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셔요. 결국 칠복이 총각이 과부와 살을 섞게 되었는데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쥐가 보고 있자니 자기 같은 놈이 또 들어오는지라 나가서 덥석 칠복이의 거시기를 물고 놓지 않았다. 순간 칠복이는 거시기 끝이 따끔하고 아파서 이크하고 얼른 빼냈다. 아이고 나중네 나주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칠복이가 아파하는 사이 거시기를 물고 있던 쥐가 함께 끌려 나왔다. 결국 과부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그 후 얼마 있다 칠복이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각시와 첫날 밤을 지내려는데 자꾸만 거기서 쥐가 나올 것만 같았다. 야옹야옹 야옹야옹. 그래서 쥐를 쫓느라 신부의 그곳에 대고 야옹야옹하기만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 아니, 왜 자꾸 거기에다가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그곳에서 자꾸만 쥐가 나와서 물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요. 그러자 영리한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안심하세요. 저는 다리를 늘 오므리고 있어서 쥐가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옛날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물었다. 아씨,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이에 신부가 말하길.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일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가.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극치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렇다면 아씨께서 오늘 밤 낭군님과 합방을 하실 때에 제가 문틈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께서 그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극치의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로 합방을 하는데 그 즐거움이 극에 이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물고기를 살짝 보인 후 다음날 아씨에게 물었다. 아씨,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이에 아씨가 답하길. 길고 굴다란 것이 남자의 물건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 꼭 돌쇠의 물건이랑 비슷했어요. 아씨는 돌쇠를 통해 이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노총각 나무꾼이 산길을 가고 있었다. 나무꾼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이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폭포 아래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니, 저 여자는 누구지? 혹시 선녀가 아닐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나무꾼은 혹시 선녀일지도 모른다는 기대에 달려가 보니 이게 웬걸,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다. 아니 뭐야, 할머니잖아? 좋다 말았네. 실망하고 돌아서는 나무꾼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이봐요, 총각. 잠시 내 말 좀 들어봐요. 나무꾼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뭔데요? 사실 난 하늘나라 선녀예요. 그런데 그만 옥황상제님의 노여움을 받아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남자와 이상야릇한 것을 한다면 난 다시 선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 선녀로 돌아가면 당신의 부인이 되어 평생 섬기며 살아가겠어요. 나무꾼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보아하니 모쏠 같은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 참말이지요? 진짜죠? 그렇다면 하는 수 없군요. 나무꾼은 선녀와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할머니와 최선을 다해 이상야릇한 것을 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변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아직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몇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무꾼은 하는 수 없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할머니와 몇 번 더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였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나무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선녀로 변하는 거지요? 그 말이 끝나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는 선녀로 변했다. 고마워요. 나무꾼님 덕분에 다시 선녀로 돌아왔어요. 이제 저와 백년 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진짜 선녀로 돌아온 게 맞아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상제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만 먹을 테니 걱정 마세요, 서방님. 옛날 어느 시골에 금실좋기로 소문난 초시 영감 내외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초시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곱고 정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정숙함을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밤만 되면 초신의 집에서 젖소부인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마을 총각들은 모일 때마다 쑥덕거리며 이런저런 잡담을 늘어놓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기만 했다. 아니 소문 들었소. 조씨 부인이 젖소 부인이라니.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 초시 부인의 가슴은 그리 풍만한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젖소 부인이라니?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한 명이 궁금증을 참지 못해 밤중에 몰래 초신의 집에 숨어 들어가 그 비밀을 밝혀내기로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 꼭 비밀을 알아낼 것이야. 그렇게 그 총각이 방문 틈으로 몰래 상황을 훔쳐보게 되었다. 초시가 지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나도 이젠 늙었나 보구려. 벌써 지치는 걸 보니. 아이, 몰라요. 부인이 아양을 떨어대면서 재차 남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김초씨가 그런 부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걸 또 하자는 말이요. 이젠 그만 잡시다. 아이, 싫어요. 부인 생각이 정 그렇다면. 초씨가 부인을 다시 품에 안았고 둘은 한동안 운후의 정을 나누는가 싶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초씨는 이내 녹초가 되고 말았다. 아이쿠, 이젠 그만 날 좀 놔주구려. 내 이러다간. 초씨가 사정했지만 부인은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더욱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다. 마침내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초씨 영감은 여차하면 자기가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만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그만하시오, 부인. 그만. 내가 졌소, 부인. 졌소, 부인. 내가 졌소, 부인.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스님이 있었다. 어느 날 스님은 아랫마을에 갔다가 한 과부를 보고 흑심을 품게 되었다. 아니 이 마을에 이런 과부가 있었다니. 스님은 어찌저찌하여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나가는 승려이온데 오늘 밤 이 집에 큰 화가 있으니 제가 하룻밤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스님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과부의 집에서 하루 저녁을 머무르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조용히 과부가 자는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는 가운데 한껏 무르익은 과부의 맨살이 드러나 보였다. 스님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이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구나. 스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바랑에 넣은 다음 그것을 석가래에 걸어놓고 알몸인 채로 천천히 과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마침 과부도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여태껏 쭉 스님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과부는 스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쁜 나머지 두 손으로 힘껏 끌어안아 넘어뜨려 버렸다. 갑작스런 과부의 행동에 스님은 무척 당황했으며 한편으론 덜컥 겁이 났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문 밖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다가 석가래에 걸어둔 바랑을 들고 간다는 것이 그만 새둥지를 들고 주행랑을 치고 말았다. 때마침 먼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니, 스님, 왜 홀딱 벗은 몸으로 새둥지를 들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당황한 스님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이냐? 이 마을에 큰 풍년이 온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이 아주 많은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그 사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때마침 날이 추워 몸을 녹이려고 주점으로 찾아들어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 따끈한 술 좀 내주시오. 그때 주점에 있던 한 아이가 수염 많은 사내를 보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사내가 말했다. 네, 지금 날이 추워 따끈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런다. 그러자 아이가 손님에게 말하길. 아니, 입이 없는데 어디로 술을 마시려고요? 이에 노한 사내가 그 수염을 양쪽으로 가르며 말했다. 야 이놈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아이는 더욱 이상하여 손님에게 말했다. 털 뒤에 구멍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리로 아이를 낳겠네요. 아이는 일찍이 그곳에 털 많은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런 고얀 놈. 마침 이를 본 그 집에 술 파는 노파가 막대기로 아이를 두들기며 이 녀석아, 내 아비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더니 너는 어디로 해서 나왔기에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손님의 입이 있고 없고가 너와 무슨 관계냐? 하물며 남의 집 여편네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너 같은 어린 놈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아이를 쥐어박았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서 그만. 사내는 노파가 아이를 꾸짖어서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됐으니 그만하시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소? 이에 노파는 한 번 더 아이를 나무라며 이놈아,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그 아래 눈구멍이 있고 개꼬리는 털이 많아도 그 밑에 똥구녕이 있으니 손님처럼 털이 많다고 하여 그 밑에 구멍이 없을까 보냐?